기후위기 시대 건축학개론, 다시 쓰는 건축학개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이 한참 전이었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모시니까 저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가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하니까 틈을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황종대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때 틈을 줄여야 한다 해서 저희가 막 그러면은 빈틈을 줄이려면은 이중창을 해야 되냐, 뭐 돈이 든다, 여러 가지 댓글도 들어오고 막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우선 틈을 줄이자 하면 당장 저희가 생각나는 건 창문이나 문틈을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교체한다 하면은 역시 비용이 드니까 이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이시니까 잘 아시지 않을까 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뭐든지 돈이 들어가서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그 건축 자재가 네. 좀 비싸죠. 네. 그리고 이게 뭐 생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자재가 되게 되면은 성능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이 비용들이 굉장히 높아져요. 성능이 좋을수록 비싸지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을 항상 하죠. 그러니까 생태, 친환경, 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건축,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 좋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간다. 든다. 예. 네. 그러니까 선진국이 이러한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돈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개발도상국이라든가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그러니까 실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공공건축물에서는 잘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국가 단위에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지자체 단위에서 할 때는 그게 가능한데 네네. 제일 큰 문제는 주택이죠. 네. 민간 건축물이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갖고 있고 살고 있는데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설치할 수 있을까? 네.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이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어떤 그린 리모델링이라든가 친환경적인 어떤 제로 에너지 건축으로 이동하는 게 대체로 공공 건축물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지만 네. 민간 건축물에서는 지금 굉장히 더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집 한 채 짓는 것도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인데 그 지어놓은 집을 다시 리모델링을 그렇게 비용을 크게 들여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자동차 교통수단을 친환경으로 바꿀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전기차요.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도시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게 두 가지를 꼽는다고 한다면은 그게 자동차? 예, 그러니까 교통수단과 건물이에요. 아, 건물이요. 예, 두 가지예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의 탄소 배출량을 낮춰야 되는데 네. 이 교통수단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버스를 전기차로 바꾼다던가 네.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데 건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민간 건축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주택 그리고 이제 오피스 건물, 뭐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이 네.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체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녹색 건축물을 조성하는데 네.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떤 그러한 이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아, 법적으로 이미 근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녹색 건축물을 조성하는 어떤 그런 법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민간 건축물 특히 주택에서 그러니까 녹색 건축으로 이렇게 변환하는데 어떤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까지는 아파트는 아니고 네. 대체로 단독, 다가구, 빌라, 연립 네, 이런 네. 이제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해서 지금 그런 그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근거는 있는데 사실 이게 잘 시행은 안 돼요. 아, 예.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은 이것도 예산이 또 들어가는 일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주택이나 이런 오피스 건물은 사실상 이제 개별 소유 건물이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죠. 네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세금이라는 공공 재원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 그렇죠. 이런 어려움이 그렇죠. 있는 거죠. 합의를 얻기도 어렵고.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보니까
지구가 네. 굉장히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높은 온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평균 온도로 가장 높은 네, 온도라고 네, 이제 네. 17도가 넘어갔다고 이제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 위기를 맞이해서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우리 국가나 이제 지역 공동체가 이 부분을 함께 분담하고 고민하는 어떤 그러한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기후 위기의 피해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영역에서 모두가 겪는 피해이기 때문에 해소하는 방법을 민간 주택이라 해도 공공의 영역에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민간 건축물 특히 이제 저층 주거 지역에서 네. 그 주택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 근거가 있지만은 그 실제로 시행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네. 뭐 제가 속해 있는 광명을 비롯해서 시흥, 하남, 뭐 이 정도, 수원 이 정도가 지금 이제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혹은 그 탄소 배출량이 높은 주택 구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큰 돈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창호? 창호를 교체하는 네. 창호를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를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1970년대, 80년대 지어진 이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들은 네. 단열재라든가 이제 그 벽체의 성능이 워낙 안 좋아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열재도 이제 그 당시 단열재는 굉장히 두꺼웠는데 네. 지금의 단열재는 굉장히 얇아요. 이 얇은 단열재를 내부에다가 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옥상 방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네네. 쿨루프라고 이게 이제 그 밝은 도료, 그러니까 페인트를 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여름에 햇볕이 이제 쬐면은 이제 그러니까 어두운 계열보다는 밝은 계열이 햇빛을 더 많이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네. 내부의 온도가 급속히 올라가는 거를 방지시켜주기도 하죠. 그게 제가 이렇게 오래된 도심에 개조해서 카페 만드는 데 가보면 루프탑 카페라고 해서 가보면은 옥상에 그 도료를 발라놓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최근에 이제 이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네. 그런 방식의 이제 뭐 그 도료를 바르는 방식이 좀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제일 아쉬운 점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층 주거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아파트 대부분 사는데. 그러니까 예. 경기도나 인천이나 어떻게 보면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고밀도의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아요. 네. 저희 광명시만 하더라도 전체 그러니까 도시화 지역의 거의 한 70% 가까이가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이 아파트 지역에 대한 어떤 그 탄소 중립에 대한 그 계획, 이것에 대한 실현 방안들이 없으면은 사실상 주택의 우리가 그러니까 도시에서 주택에서의 네. 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식을 좀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규모로 생각해 봤을 때 굵직굵직한 아파트들이 계속 탄소 배출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저층 중심의 주택에 지원을 해서 창호나 단열재나 여러 가지로 좀 절감을 시킨다 해도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이게 크게 영향을 주려면 아파트가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단지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건 1980년대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뭐 서울에선 상계동, 목동, 노원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신시가지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러니까 단독이나 다가구가 사실은 그 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오래되고 낡은 더 네. 열악하기 때문에 네. 지금의 법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 단독과 다가구 주택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네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최근에 이제 제1기 신도시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이런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 단지가 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되면은 소유주분들은 좋아하시겠죠. 네.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자재를 배출. 생산하는데 굉장한 탄소가 배출이 되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있는 이 건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 관리하고 유지시키느냐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철거하는데도 또 탄소가 배출되는 거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 아까 2781님이 시골 할아버지 손수 지은 집 지붕이 옛날 슬레이트여서 보조받아서 성면 때문에 보조받아서 개량했다고 하셨는데요. 또 그 자재 말씀을 하시니까 문득 처음에 저희 손잡기에서 성면 슬레이트에 삼겹살 구워 먹는 얘기 나왔잖아요. 80년대에 유럽에선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프랑스에서 유학하실 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때 저희는 2009년까지 성면이 발암 물질이라고 지정이 안 됐던 거니까요. 그때 이제 슬레이트 성면판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고 그랬는데 지금 주택들도 아직 성면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을 테고 이 성면이라는 자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철거하고 뭐 어떻게 이 재활용이나 여러 가지가 어떻게 돼야 하는 걸까요? 우선 성면을 재활용하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성면이 우리나라에서 보급되게 된 게 사실은 새마을 운동 때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초가집을 개량하는데 농촌에서 네. 당시 이제 슬레이트 지붕 바꾸면서 이제 파란색이라든가 색깔을 예쁘게 칠해가지고 네. 올려가지고 네. 마을을 이제 그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제 슬레이트가 사용이 되어졌죠. 네. 저도 이제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관악산 이런데 가가지고 계곡에서 슬레이트에다가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그 어릴 때란 언젠가요? 20대? 80년대 80년대 다들 80년대 슬레이트에 삼겹살을 드셨군요. 예, 이렇게 먹었었는데 네. 사실 슬레이트 자체가 발암 물질을 바로 일으키진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슬레이트가 위험한 거는 슬레이트 안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섬유, 네. 이제 그 섬유질이 들어 있는데 이 슬레이트가 딱 깨질 때 이 안에 있는 이 입자가 비산돼 그러니까 퍼지면서 예, 사람의 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 가루가.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세한 가루인데 네, 네. 그래서 그 이 폐에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암을 유발하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철거할 때 특히 이제 이 섬유 재질, 그러니까 슬레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제 요 섬유 재질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의 장판이라든가 장판이요. 예, 뭐 가로 벽지에도 있고요. 이제 이런 그 재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면이 있는 곳을 우리가 이제 그 철거할 때에는 그러니까 그 성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제 그 부서지거나 혹은 이제 파손되어질 때 나타나는 그 현상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성면을 전문적으로 철거하는 업체가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이제 방호복을 입고 비닐을 싸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자재들이 이제 부서지더라도 네. 그 안에서 이제 그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철거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성면 슬레이트를 놓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건 괜찮은데 야, 이 판이 너무 크다 하고 반 잘라서 구워 먹고 이러면 이제 가루가 막 퍼지는 거네요. 네,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조심하십시다, 여러분.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철거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그럼 거꾸로 아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성면 철거가 저희 광명시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었고, 특히 이제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네. 이슈였어요. 왜냐하면은 아파트가 재건축될 때 인근에 초등학교들이 있는데 그 철거하는 그 먼지가 바로 초등학교에 날라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고, 네. 그 철거하는데 보통 한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들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학부모들과 이제 지역 사회에서 설득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네. 그 철거를 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지역 주민들이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고 투명한 과정 가운데 문제가 없음을 다 인지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학교에서 성면 건축물 병원이나 이런 거 철거한다는 게 철거가 능사가 아니고 안전한 철거를 해야 한다고 아까 손잡기에서 얘기했던 게 선생님께서 지금 성면 설명해 주시니까 더 와닿는데요. 그러면 아까 그 아파트 말고 저층 주택들에 대해서 민간 주택들에 대해서 그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아파트는 아직 그게 없다고 하지만 사실 도시에서 탄소 절감하려면 아파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아파트는 만약에 탄소 배출을 줄이자 하면은 뭘 바꿔야 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틈을 줄이자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틈. 사실 이제 이 틈도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니까
건축의 자재나 기술이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해왔어요. 80년대,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지어진 이런 뭐 단열재라든가 아니면 등이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의 기준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교체가 되어져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등도 최근에는 이제 LED 등을 많이 쓰는데 이 전구에 그러니까 등에서도 상당히 에너지 이제 그 배출이 이제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그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네. 동시에 이제 이 벽지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떤 벽지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탄소를 더 적게 배출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일러도 마찬가지고요. 보일러도 그때 보일러 효율도 그렇고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교체가 되어져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창호를 중심으로 계고부를 중심으로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물 전체가 좀 이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우리 진행자분께 좀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하지 마십시오. 질문은 진행자만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나라 아파트하고 유럽의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그 정답을 알죠. 제가 그거 뭐 자료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유럽에 가서 구경할 때 한번 느꼈었어요. 어릴 때. 건물이 우리는 앞을 이렇게 다 베란다가 있어도 창으로 막아버리잖아요. 네. 더위나 추위에 보호를 하려고. 근데 유럽은 그걸 안 막더라고요. 그 앞에 발코니, 베란다를 그냥 트인 채로 냅두더라고요. 그거를. 예, 그래서 맞습니다. 맞았나요? 예,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제 우리가 베란다라고 많이 하는데 네. 정확한 표현은 사실 발코니예요. 아, 발코니예요. 예, 베란다하고 네. 발코니는 다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보통 이제 아파트 이제 확장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은 발코니입니다. 아, 예, 그렇구나.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베란다와 발코니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 발코니 공간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 주택이 외부와 면하는 어떤 중간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실이나 방이 외기에 바로 면하지 않도록 해주는 보호해주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한번 이게 그 충격을 터버리면. 완화해 주니까 네. 이 아주 추울 때에 그 추위가 한번 걸러져서 들어오고 네네. 아주 더울 때에도 내부에 있는 그 차가운 이제 에어컨이나 어떤 이런 뭐 선풍기를 통해서 식혀진 공기가 밖으로 이제 쉽게 배출되지 않는 거죠. 천천히 나가는. 예.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고 사실 이제 이 유럽의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발코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밑에 내려가는 사람 쳐다보고 말 걸고 이런 네. 거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파리에 있을 때 제일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발코니에 이제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거나. 아, 왠지 발코니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옛날 우리나라 마당처럼 바깥하고 실내가 연결되는 공간이란 느낌이 드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처럼 고층 건물이 없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이 보통 7층 정도 규모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사람과 이제 아까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같이 뭐 손을 흔들 수도 있고 네. 때로는 이제 저 앞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해요. 예. 간혹. 예. 아, 이 말씀이 너무 재밌는데 우리 발코니를 주제로 다음 달에 또 이어서 마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툭 끊어서 너무 죄송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 PD님이 황종대 센터장님이 프랑스 박사님이시라고 소피 마르소 영화 주제가였던 유코릴 러브를 꼭 틀어드리고 싶다 하셔서 네, 오늘 이렇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또 마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다음 달에 네.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뮤직 익스프레스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됐고요. 지금까지 작가 한상진, 연출 노광준, 보이는 라디오 나종광, 이민상, 진행의 저 김희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